(1225년) 정월,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압록강 너머에서 몽골 사신 저고여가 살해된 것이다. 하지만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경위를 조사하던 몽골은 고려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 사건은 이후 전쟁의 빌미가 된다. 역사 전화의 그날, 오늘의 세계 최강 몽골과 30년 가까운 전쟁의 서막이 된 몽골 사신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등장한 저고요라는 인물 들어본 적 있으세요? 30년이나 되는 전쟁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원인인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제가 몰랐을까 싶을 정도. 몽골 사람으로 이제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는 건 아는데 그 이외의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어쨌든 그 한나라의 사신이 외국에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국가 간의 엄청난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처럼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뭐 몽골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 시점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때고 네. 징기스칸이 왕이 되어서 영토를 넓혀가던 시점입니다. 어쨌거나 몽골이 보낸 사신을 죽인 나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복한다. 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사신이 오갔다는 거를 보면은 이미 고려하고 몽골 사이에 이전부터 외교 관계가 성립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이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소개한 바가 있는데 1216년에 이 거란이 몽골에 쫓겨가지고 이 고려 영토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고려가 정말 한 3년 동안 정말 이 가진 고생을 하면서 겨우 이제 거란족을 지금의 평양 부근인 강동성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거란을 뒤쫓고 있던 몽골 군도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는 이제 고려를 이제 도와주겠다. 우리 서로 같이 협공을 하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결국 이제 거란족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첫 만남이었죠. 그리고 이때 그 고려 장군으로 크게 활약했던 인물이 김치려, 조충 이런 장군들인데 그 당시에 그 몽골의 카친이라는 인물하고 서로 형제 관계를 이때 맺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카친과 김추려가 형제를 맺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친이 김추려에게 우리 형제합시다 하면서 나이를 물어요. 그랬더니 김추려가 나는 60 가까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카친이 나는 아직 40대니까 내가 동생하고 그러면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형제가 되는데 사실 그때 김추려의 나이가 4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추려가 자기 나이를 10살 속여서 형이 되려고 한 거죠. 네. 요즘도 우리 형 동생 할 때 나이를 좀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친이 김추려에게 저 조충은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습니다. 해가지고 이 셋이 조충, 김추려, 카친 이렇게 형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김추려의 어떤 개인적인 그 욕심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김치려 그 장군의 그 외모를 묘사한 기록이 있는데 키가 6초 5천, 키도 되게 크고 이 수염이 거의 무릎까지 내려와 있다. 수염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조금 나이 속여도 될 만해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나이 들어 보였다라는. 60년은 길러야.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거란 때문에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아무 관계도 없던 몽골이 국경을 넘어온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기감으로 느껴졌을까요? 실제로 당황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몽골은 이적 중에서도 가장 흉한하고 일찍이 우호 관계가 없었으므로
다들 놀라서 그 진실성을 의심했다. 굉장히 이게 당황한 거죠. 근데 상황 자체는 뭐냐면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거절해버리면 거란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몽골하고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몽골과 연합해가지고 거란을 진압은 해요. 근데 진압 직후에 이제 몽골이 형제의 맹약을 고려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동네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젓가락을 얹은 다음에 나랑 형하고 하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경이 되면 또 당연히 몽골이 또 형 노릇하자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형제 관계라고 하니까 네. 군신 관계보다는 좀 나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수평적이고 훈훈하고 뭐 우애에 기반한 형제니까. 네, 이런 형제니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게 좀 호감이 있었나 보다 그래도. 호감보다는 그 당시 몽골 사람들이 구부려와 같은 나라로 알았다는 건데요. 1260년에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쿠빌라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는 말리나 되는 큰 나라이다. 옛날 당태종이 친정했어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그 태자가 나에게 왔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진짜 고구려기네요, 이거? 그렇죠. 그 정도로 국제 정세에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패권 국가가 가능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또 고구려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형제 카드를 한번 내밀어 본 것 같아요. 간보기 정도로. 당태종도 함부로 못한 나라.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렇게. 수양산군을 천리 간다고 네. 고구려 군을이 말리 간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국호도 비슷하니까 고구려. 그렇다면 고려 외에 또 몽골이 형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형제든 동맹이든 이런 걸 맺은 경우가 이때까지 몽골에서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오로지 정복을 해서 멸망시키는 것만 있었고 나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떤 그 맹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고려가 처음 그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고구려를 연상한 강대국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는 그 당시 몽골의 주된 관심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고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두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고구려 형님들의 덕을 본 건 분명하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아주 위험에 빠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라는 게 이게 우에 있는 형제가 있고 불화하는 형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몽골은 고려를 정말 형제처럼 대접해 줍니까? 우리 예전에 그 국어책에 나오는 의좋은 형제 막 이런 요거 막 형이 동생한테 막 이렇게 곡식 주고 막 이러는 이 그런 형제가 아니라 이 형제 관계를 완전 거꾸로요. 동생한테 뺏는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몽골이 이제 고려에 사신을 보내면서 결국 이 사신을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고려에 공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물을 실제 그 당시에 1221년 8월에 그 몽골 쪽에서 요구했던 공물의 내역을 보면 수달 가죽 1만 장, 고운 비단 3,000필, 고운 못이 2,000필, 연화 1만 근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해가 가는 데다가 문제는 이 몽골 사신들이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지금 받고 있는 중에 또 저기 계속 대기조가 오는 거예요.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기조? 결과적으로 이 1221년에는 1년에 4번이나 살신이 와요. 의좋은 형제 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했지만 네. 흥부 놀부인데 흥부 거 뺏어가는 놀부야 지금 보니까. 그렇지 참 놀부는 그래도 가난할 때 뺏지는 않잖아요. 뺏지는 않아요. 그지? 아니, 도대체 몽골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고려한테 요구를 한 겁니까? 형제 관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하. 고려는 국가 간의 형제를 맺는다는 게 상당히 어색했을 것인데요. 마침 100년 전에 금나라와 똑같은 관계를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려는 금에게 칭신상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하를 칭하고 표문을 보내고 그리고 조공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때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몽골은 이 형제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투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투배, 투항해서 절을 한다, 복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몽골은 형제 관계를 맺은 고려를 자기들이 복속시켰다고 생각을 했고 정복자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형제 맥약이지 거의 지금으로 치면 불평등 조약이네요. 그 몽골의 그 무리한 조공 요구, 이 공물 요구도 이제 굉장히 좀 심했지만 사신들의 횡포도 이게 너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고물이 갔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갖고 와요. 와가지고 휙 던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게다가 뭐 접대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화를 막 쏘고 몽둥이로 막 두들기고 난장판을 벌리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그런 모습들 보이는 거죠. 진상 고객님. 그렇죠. 아주 무례한. 갑질 네. 실제 이때 화를 쏴가지고 이제 고려 황관이 그 중상을 입기도 하고 뭐 이러고 고려는 좀 예의를 통한 조공 무역을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이 몽골 쪽은 그냥 힘을 앞세운 갈취, 막 상남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고 예, 이 사람 외교라는 게 절차와 예의가 필요한 건데 몽골이 아무리 강대국이긴 하지만 고려가 이런 수모를 다 뭐 견뎌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고려는 그대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난동을 부린 사신, 그게 나중에 죽음을 당하는 저고여인데요. 아, 그래요? 네,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신을 감금한 거죠. 또 곡물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고려에서 나지 않는다. 나지 않는 물건은 그 곡물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버텨서 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1년에 한 번 10명 이내의 사신을 보내게 돼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보내오니까 1년에 한 번만 보내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꼭 지켜달라 요구를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몽골이 처음에 형제 관계를 맺을 때 고려 국왕이 직접 징기스칸에 오도록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왕의 친조라고 하는데 고려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우리 역사상 그런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거부의 이유입니다. 그 고려가 반박하는 얘기를 이제 이익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쳐다봤는데 네. 진짜 그때 고려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또박또박.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진짜. 저런. 굉장히 네.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내심 아니 힘은 내가 더 센데 이렇게 막 말이나 글로는 못 이기겠고 화가 나는데 마침 저고요라는 사신이 고려에서 들어오다가 죽었다. 야 그래 이 카드를 내가 쓰면 되겠다. 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있을 법한 예. 지금 고려 입장에서는 저고요 살해 범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존망이 갈리는 상황인데 자,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너무 궁금하죠. 자, 이광용 아나운서 어떻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추적 6분 이광혁입니다. 몽골의 고려 침략 명분이 되었던 저고여 피살 사건. 저는 지금 그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저고여가 피살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뭐가 보이는데요. 비단입니다. 아마도 저고여 일행이 고려에서 곡물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게 저런 물건이 그냥 남아있는 거를 보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은 그대로고 사람 목숨만 잃었을 때는 대부분 원한에 의한 살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비단이 사실은 저고요 일행이 버리고 간 비단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이것을 그대로 버리고 갔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가져간 거는 수달을 가지고 가져갔어. 이건 자기들에게 아주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몽골 사신들이 곡물로 받은 물품 중 필요 없는 물건을 이렇게 버리고 간 사례는 전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고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 강도 사건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 사건은 유근 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강도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면 대체 누가 몽골 사신을 살해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고여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고려.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뭐야? 잠깐만요. 왠지 시물에 상당히 능할 것 같은 은실을 잘 쓸 것 그런 같은. 인상입니다. 강동원인 줄 알았어요. 이 고려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몽골입니다. 저고요 피살 사건 후 몽골에서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사람을 파견했는데 고려 쪽에서 활을 쏘아 그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몽골 측에선 고려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랬겠냐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몽골의 주장에 고려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진상조사단이 몽골 복장을 한 여진족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거 약간 변명 지금 좀 허술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여진 사람이 몽골 복장을 왜 합니까? 고려는 왜 이런 해명을 내놓은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그쪽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 뭐야? 철로코지야. 듣는 귀는 있으시군요. 네. 고려 국경을 지키는 국경수비대 소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고려 조정에선 몽골의 진상조사단이 몽골 복장을 한 여진족인 줄 알았다고 하던데 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사실 전에도 근처 여진족들이 몽골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국경을 침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 충분히 착각할 만하죠. 거기다 이쪽 압록강은 몽골 사신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몽골 사신들은 원래 동진, 두만강 쪽을 경유해서 다녔거든요. 안 다니던 길로 오니까 이쪽에선 여진족들이 또 변장하고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혹시 저고요 피살 사건이 일어나던 시점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진 않았습니까? 이 보세요. 사건이 일어난 압록강 너머는 국경 밖이라서 우리 관할 건이 아닙니다. 국경 밖에서 일어난 일까지 어떻게 신경 씁니까? 물론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히 범인을 잡았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 그날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보존이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모를까. 아마추어들 같은 일하고. 네, 바쁘시다는데 예, 일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를 내고 참고인의 말을 듣고 보니 고려의 해명도 나름 설득력은 있습니다. 네. 한편 고려는 전혀 다른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다른 용의자 볼까요? 정말 잘 어울린다. 동진입니다. 동진. 네. 이 동진은 거란을 토벌하기 위해 파병됐던 금나라의 포선만노가 금나라를 배신하고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진족입니다. 아니 근데 저거 피살 사건은 지금 고려와 몽골의 문제인데 그러게요. 왜 갑자기 동진이 튀어나온 겁니까? 이 무렵 동진은 몽골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몽골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려에도 국서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몽골과 외교를 단절했다. 네. 그리고 징기스칸은 서쪽을 공격하러 가서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고려에 어떤 협력을 요구하고 무역을 또 희망합니다. 고려는 물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고려는 이 동진의 포선만노가 자기 부하들을 몽골인으로 위장시켜 저고요 일행을 습격,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이간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용의자는 누굴까요? 바로 몽골입니다. 용의자 표정이 왜 이렇게 해맑아요? 네. 몽골이 범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작극이라는 얘기예요. 자작극. 아니죠. 이게 말이 되나요? 몽골에서 고려를 압박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식의 자작극을 벌일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또 몽골의 자작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길 가다가 지병이나 과로로 그냥 돌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천재지범 뭐 돌연사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아까 그 저 피 흘리고 이렇게 누워있던 저고요가 네. 사람들 다 간 거 확인하고 갑자기 눈을 툭 뜨더니 쓱 일어나면서 사실 범인은 저고요. 저고요 뭐 이런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죠. 역사상으로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작극이요? 아니, 그러면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빌미가 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통킹망 사건 같은 거. 그게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국가 대 국가에는 말이죠. 이런 사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문제예요. 이 정도 자작극은. 최근에 일어났던 터키 쿠데타에서도 오히려 그 대통령 쪽에서 이제 그렇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벌인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또 견해도 제시됐죠. 그렇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사신을 죽여? 고려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속작전. 지금 저 자료에서는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서 자작극은 저고요 아니에요. 얼굴에 또 내 얼굴 저 잠깐만요. 우리 용의자 몽골 씨 너무 감정이입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범인을 측정지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고려를 범인으로 단정 지어버리죠. 이 때문에
몽골과 고려의 외교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고려를 범인으로 지목한 몽골, 과연 몽골의 이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걸까요? 지금까지 추적 6분 추적 6분. 맞습니다. 네. 흥미진진하네. 네. 추적 6분. 저고요 살해 사건에 이제 용의자 3명이 등장했습니다. 1, 2, 3 중에서 누가 가장 의심스러우세요? 아니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네. 사건이 나면 과거에 동종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이제 용의 선생에 가장 먼저 두지 네.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여진족들이 여러 차례 그 지역을 침범했다는 게 참고인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몽골하고 지금 외교 관계도 단절됐고 고려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그 회유에도 실패했고 동진 조정에서 양국 조정을 이간질 시키려고 벌인 일이 아니냐. 전 거기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저한테 지금 미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복장도 잘 어울렸어요. 근데 원래 이런 사건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죠. 지금 저 굉장히 예민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 사건으로 득을 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려가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이 아닌가. 왜?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그 사신 횡포가 심했다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이게 돈 뺏기거나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힘든 건데 이 몽골과 외교가 단절되면서 일단은 무리한 조공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또 보기 싫었던 몽골 사신들을 보지 않아도 됐어요. 돈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의 이 고충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게 사실 특히 조고요의 횡포가 가장 심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조고요라는 인물을 죽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딴 사진도 나도 제2의 조고요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럴 가능성은 있죠. 저는 정말 교수님까지 합세할 줄 몰랐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정말 외교를 아트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고려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단순한 작전을 펼쳤을 리가 없어요. 지금 또 몇 년 정도 적응 안 하려고 전쟁을 감수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고물 좀 뜯기고 그러긴 낫지. 그거 하기 싫다고 전쟁을 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돈과 사람이 중요하지. 아니 잠깐 살자고 그래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듣고 보니 그렇긴 고려인데. 하네요. 안 들키면 되지. 안 들키면. 그리고 아까 그 참고인 그 증언에 의하면 이게 또 고려의 국경 밖에서 벌어진 문제라면서요. 저고의 일행이 간 길이 원래 몽골 사신들이 이용하던 루트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정해진 루트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그 처음에 이 길을 약속할 때는 몽골과 동진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몽골 사신이 동진 영토를 거쳐서 두만강을 건너서 고려의 동북면 쪽으로 해서 개경으로 들어오는 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동진이 몽골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몽골이 올 때는 단독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개경으로 들어오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고려를 공격한 몽골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몽골이 어디를 이렇게 침략하면서 너는 이걸 잘못했으니까 널 치는 거고 너는 저걸 잘못했으니까 저걸 치는 거야라고 설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몽골은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치고 싶으면 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고요가 죽었건 살았건 고려를 침략하고 싶었으면 아마 몽골을 침략을 했을 거다.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결국은 아무리 그 세 분이 아니라고 싸우셔도 이 문제는 끝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요즘도 이렇게 뭔가 그냥 우연찮은 사건인데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음모론적으로 막 뭘 붙여가지고 막 굉장히 사람들을 많아요, 휘둘고 그런 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도대체 누가 죽였는가는 사실은 우리 좀 역사에서는 그때도 미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교수님? 모르는 걸. 의전의. 네. 이의전. 완전 범죄가 아니고요. 저고요 피살 사건 6년 후 몽골은 갑자기 고려를 침공한다. 저고요의 죽음이 고려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순식간에 국경 지역을 포위한 몽골군. 최초로 몽골군을 맞닥뜨린 함신지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몽골군에 항복한다.
한편 철주는 몽골군의 공격에 죽음으로 저항한다. 고려와 몽골,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근데 저고요 피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몽골이 쳐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6년 후에 온 거는 이 시간차는 무슨 의미죠? 그러게요. 진짜 뭐 6년 동안이나 진상조사를 했을까요? 어쨌거나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사건 일어난 게 6년 전인데 갑자기 그 옛날 얘기하면서 쳐들어오니까. 근대사에서도 보면 그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우리 신미양요라고 아시죠? 그 미국 부대가 쳐들어온 사건인데 사실은 신미양요가 1871년에 일어나는데 사실 이 사건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1866년에 일어났던 제너럴 쇼무르 사건을 이걸 문제 삼아요, 미국. 그러니까 시간 있다가 이미 조선에서는 이절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너희들 우리 그 대동강변에서 그 배 다 불태우고 했지. 이러면서 이걸 빌미로 쳐들어오거든요. 이때도 비슷했다라는 거죠. 이 고려 입장에서는 거의 유효기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빌미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것보다는 때리고 싶어서 이유를 찾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때리고 난 다음에 이유를 찾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나저나 몽골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고려를 공격하기로 한 겁니까? 왜? 6년 전, 그 전에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때는 몽골의 주된 관심이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동유럽 쪽에 가 있었다면 이때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의 금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서 중국의 금과 4대 관계를 맺고 있는 고려에 대해서 제압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6년 전에 일어났던 저고요 피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어찌 보면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이 전쟁은 아마 일어나게 돼 있었을 겁니다. 뭔가 핑계를 잡아가지고 6시 방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 근데 그 이제 저고요 피살 사건 이후에 이제 고려 입장에서도 뭔가 이 몽골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고 대비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고려 입장에서는 고려 쪽에서 이런 저고요를 피살하지 않았다고 그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 몽골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억울하게 기습을 당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고려는 몽골이 쳐들었을 때 제대로 지금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 사실은 초반에는 이제 그 8월 29일 철주성이 이제 함락되기도 했는데 바로 그 한 3일 뒤인 9월 2일 날 상군을 바로 이제 편성해서 파견하고 각 지방에서 이 지방군 이들을 이제 또 이 끌어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 방어책은 수립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고려에도 처음 이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여진족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까지 할 정도였어요. 누군지 알아야 이 대응을 제대로 할 텐데. 알아야죠. 도대체 고려는 진짜 이번에 침략한 게 몽골군이 맞구나라는 걸 언제쯤 알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월 초에 이제 몽골에서 사신을 보내요. 이제 항복하라라는 것들 갖고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하도 이제 이 가짜에 이게 굉장히 속아본 경험이 많잖아요, 고려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몽골인지 여진인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억류를 해가지고 이 개경으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몽골 사신이 맞는 거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것도 항복을 하라고 요구하러 온 사실인데 잡아들인 너 가짜야. 야, 근데 진짜 그 몽골 사진도 답답했겠지만 오늘은 지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뭔가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도 똑같이 입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처럼 뭐 여권을 보여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됐던 것은 정보의 부재입니다. 몽골이 새로 커 나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유럽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세계 정세를 고려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몽골에 대한 정보를 주로 금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이 정보가 한번 왜곡이 된 채로 고려에 돌아옵니다. 몽골이 막 번성하고 있지만 별거 아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대개 이런 정보가 고려에 들어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습을 받게 됐고 그래서 국경지대에 있는 고려의 백성들이 아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함신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포위를 당하니까 항복을 하고 반면에 끝까지 싸운 경우도 있는데요. 함신진 바로 옆에 있었던 철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있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전부 창고에 가두고 먼저 죽이고 그리고 장정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네. 모두 자결을 합니다. 이 몽골군이 너무 세요. 몽골군이 일단 이 기병이잖아요. 예, 말을 타고 그냥 그 기동력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몽골인들 게다가 말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갈아타면서 말 지칠 때마다 갈아타면서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고려군이 이제 황주 그 동선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니까 이게 허를 찔린 거죠. 기습을 당한 거죠. 근데 이때 지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원군이 누굴 것 같아요? 정답. 정답. 나 알죠. 우리 역사상 최고의 명장 동장군. 동장군. 이때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몽골은 또 북쪽에서 왔는데 동장군이. 더 추운 데서 왔나? 추운 데서 왔는데. 정답. 동진. 같은 동인데 동진. 예, 동진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도와준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배후에서 계속 몽골 옷 입었다네. 네. 몽골 옷 입고 있다가 나는 사실 동진이야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요. 바로 초적이었습니다. 초적들. 초적은 누구냐면요. 아니 고려 민중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떠나가지고 떠돌아 다니다가 그냥 무리지어서 그냥 도적질을 하는 어떤 그런 무리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신 정권에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몽골군이 이제 와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무신 정권과 손을 잡고 함께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산, 당시 마산은 경도 파주거든요. 그 마산에 있는 초적 우두머리 2명이 직접 최후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자원하겠다. 우리 써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몽골과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막 무찔르니까 그걸 본 관군이 뭐야? 우리도 할만한데? 라고 해서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멋지네. 아니 평소에는 말이죠. 그러면 관군들한테 쫓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에 위기가 닥쳤으니까 일단 싸우고 보자는 건. 이야 참 대박. 그러니까 이 초적들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이렇게 한 그렇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인과 악인은 때로 이렇게 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최후가 이 마산 초적들의 그 제의를 받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광주 관악산, 지금 저 서울에 있는 그 관악산입니다. 여기 초적 둔소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있는 초적들을 군으로 고려 군대에 충원을 하는 이런 또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초적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정예병이 아닐 텐데 몽골군은 뭐 세계를 제패한 정예병인데 이게 도저히 상대가 됐을까 싶어요. 이게. 네, 그 당시 몽골군은 대개 세 갈래로 나뉘어서 고려를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 선봉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충주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참 충주 안 되는데. 이거 개경은 됩니까 그러면? 충주 정말 가슴 아프잖아. 저 선봉대를 충주에서 막는데요. 충주가 뚫리지 않으면서 경상도 지역이 모두 그 안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리타이가 지휘하는 주력 부대가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평주에 도착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평주는 아까 그 몽골 사신 2사람을 붙잡아서 서울로 압송했던 바로 거기입니다. 이 사신을 억류한 데 대한 보복으로 몽골군이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했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사료에 보면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서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려에서 파견한 3군이 안북부에서 몽골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아주 작전상 커다란 실수를 합니다. 성을 지키지를 않고 나와서 싸우다가 몽골군에게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몽골의 전투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더니 자연 명불허전이었다. 아까도 뭐 닭과 개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몽골군 입장에서는 잔인하게 고려를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세계대제국 건설할 때 몽골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모습이죠, 그렇죠. 이 항복을 권하고 상대가 항복하지 않으면 정말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는 뭐 정말 인명은 물론이고 가축 하나 남김없이 다 그냥 사륙을 하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소문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까지. 몽골군이 오면은 여기는 완전히 뭐 다 그냥 뭐 모두가 이제 희생당한다. 이래서 알아서 항복하게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요즘도 우리 흔히 쓰는 충격과 공포 전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암울해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는 뭐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포기하기는 이르는 게 그 무시무시했던 그 세계 거의 뭐 최강 군대였던 몽골군을 상대로 선전한 그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 한 군데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강감찬 장군 하면 생각나는 지역? 낙성대. 낙성대도 물론 기억이 나지만 귀주 대첩이 제일 그렇죠. 바로 이제 귀주성이고 내륙 노선을 따라 남하하던 이 몽골 부대가 진격했던 바로 그 지역인데 귀주성에서 몽골 1차 침입의 최대의 그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이해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넉 달에 걸쳐 결국 끝까지 함락당하지 않고 이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귀주성. 대단하네. 귀주성의 전통. 이런 게 그러네요. 있나요? 자, 귀주성은 과연 어떻게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을까요? 현장 연결합니다. 네, 몽골군의 공격에 철벽 수비로 맞서고 있는 귀주성. 고려군 전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귀주성의 고려군은 넉 달째 몽골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뭘까요? 귀주성 고려군의 전술을 전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군수 박사님. 네, 이 귀주성에는 현재 약 2,000명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북면 병마사 박서와 인근 여러 성의 지휘관들이 좀 직결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귀주성 사수에 이제 큰 화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박서와 정주의 분도장군 김경선입니다. 특히 김경선 같은 경우에는 첫 전투에서 단 12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12명. 12명의 결사들.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셔야지 지금 전설을. 김경선도 처음엔 이제 12명 외에도 다른 이제 여러 성에서 온 별초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목숨을 돌보지 말고 죽더라도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결연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정주에서 따라온 결세대 외에는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김경선 장군은 이들을 돌려보내고 단 12명의 결사들만 내리고 전투에 나선 것이죠. 아무리 근데 그렇다고 해도 12명 데리고 몽골군을 상대한다? 그 몽골군이 어떤 군대인데 이게 불가능한 작전 아닌가요? 네. 자, 옛말에 이 기각지세를 이루어서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각지세라는 것은 사슴을 잡을 때 이 뿔만 잡지 말고 뒷다리를 잡아야지 이 사슴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이 경우의 수, 상대방이 볼 때는 변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성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마음 놓고 공성을 할 수 없도록 뭐 뒤를 휘어친다든지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한다든지 등의 유격전을 벌이는 것이죠. 네. 김경선은 이 귀주성의 남문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네. 이 남문을 열어 제치고 돌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골군의 맨 앞에 있는 검은 깃발을 들고 있는 기병을 이 활을 쏴서 한 번에 즉사를 시킵니다. 자, 이것을 본 12명의 결사들도 용기를 얻어서 이제 분전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활을 쏘아서 이 적의 깃발을 쓰러뜨리는 것은 적의 지휘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수의 특공대라도 적들이 쉽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한테는 12척의 배가 있었잖아요. 네. 김경선 장군한테는 12명의 결사대가 결사대가 있었다. 12이라는 숫자가 우리 전사에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귀주성에서 그런데 몽골군이 정말 다양한 대형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이 바로 누차와 목상이란 무기입니다. 몽골군은 이 누차와 목상을 소가죽으로 겉을 싼 다음 그 안에 군사를 감추고 성 아래로 접근해서 불을 뚫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 몽골군 하면 이 들판에서 기병전만 잘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이번 공성전에서는 매우 다양한 무기를 선보입니다. 자,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충차가 보이죠? 이것을 임충 또는 이제 대루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기록에 보이는 누차가 이러한 종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누차 위에는 여러 가지 무기를 든 군사들이 올라타고요. 그래서 성에 접근해서 성 안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성벽에 올라타서 공격을 하는데 바로 이런 누차들이 쓰였던 것입니다. 이 목상이라는 것은 이 자료에 보시면 분원차와 같은 한 종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원차 보시면은 오늘날 보는 무슨 장갑차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 안에 군사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태우면은 뭐 적의 웬만한 공격은 다 막아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무기로 공격을 당하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귀주성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놈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네. 가다 보면 막 성벽에 이런 막 해자같이 자연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서 메꾸기도 하고, 메꾸기도 하죠. 또는 성벽에 접근해서 막
땅을 파는 겁니다. 적이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면서 이 안에 있는 병사들이 땅을 파내는 거죠. 땅굴을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박서는 다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태를 끓인 그런 쇳물을 붓는 겁니다. 뜨거워. 근데 바로 붓기가 어렵겠죠. 적들도 지원 사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성벽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자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은 그냥 다 녹는 거죠. 불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의 쇳물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내열성을 갖춘 소가죽도 불에 타고 더 처참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군사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이죠. 네. 사실 몽골군은 이 다른 공격도 했지만 화공, 불을 이용한 공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적신 섭에 불을 질러 공격했는데요. 몽골군이 여기저기 화공을 시도를 했지만 박서는 이 각 문루마다 이 물을 저장해서 바로바로 껐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안 꺼지는 불이 있었던 것이죠. 풀에 집섬을 싣고 기름을 듬뿍 바릅니다. 근데 이 기름이 사실은 사람 기름이에요. 사람 기름으로. 전쟁터에 가장 많은 동물성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신들이죠. 진짜 이 이거 시신에 나오는 동물성 기름들 그것을 듬뿍 적시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접근을 시키는 거죠. 네. 오. 네. 화공이 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화공이. 이런 화공을 위기 탈출 넘버원이에요. 주요 목표물은 나무로 만드는 이 성의 문이 되겠죠. 이 성의 문에 이걸 붙여서 문을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이 집섬이 기름이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물을 어느 정도 부어도 꺼지질 않아요. 네. 집에서 혹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둘렀을 때 물을 떨어뜨려 보셨나요? 안 됩니다. 막 튀잖아요. 엄청나게 튀죠. 네. 이 물이 아주 200도가 넘는 기름과 만나면서 물이 기화가 되면서 이 불이 붙은 기름을 더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부었을 때 전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서 장군은 이에 대해서도 준비를 미리 해놨던 겁니다. 물이 아니라 바로 진흙을 준비한 것이죠. 네. 그 진흙을 여기다가 들이부어주는 겁니다. 들이부어주면은 이 진흙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높죠. 점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산소를 차단시켜가지고 이런 화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생각을 어떻게 했지? 박서 장군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군의 대응 정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자 이렇듯 박서는 성곽 수비에 대한 이 완벽한 매뉴얼 그리고 실제적인 대응 준비를 빠짐없이 해놨습니다. 즉 강력한 의지와 치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몽골군이 어떤 작전을 내든 어떤 무기로 공격하든 척척 막아내고 있는 귀주성의 우리 고려군. 귀주성의 선전이 고려 전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귀주성 고려군 전시 상황실에서 박금수 이광용이었습니다. 이거 박수 자, 박수. 예, 그렇죠. 진짜 바로 이제 기주성의 그 승리를 이끌었던 김경손 장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이 몽골군이 쏜 화살에 팔을 맞아서 이 팔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끝까지 그 부대를 지휘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제일 그 요지에서 이 군사들을 지휘하는데 이 몽골군이 쏜 포탄이 막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가서 이 자리를 좀 딴 데로 옮기셔야 된다. 이 너무 위험하다. 근데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이 부하들이 동요를 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하면서 거기서 쫙 그 끝까지 정말 가장 위험스러운 장소에서 이 부대를 지휘했던 정말 이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당대 전쟁 영웅이었는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그 김경손과 그 12명의 결사대가 이제 몽골과 싸우고 돌아오는 장면이요. 정말 기록에 절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김경손과 12명 그 결사 들어오니까 그 박서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막 울어요. 예. 그 엄청난 싸움의 끝에서 살아 돌아오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김경손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같이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네요. 정말 참 감동이에요. 진짜 그 참 또 두 분이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박서는 전략 전술에 능한 지장 느낌이 있고
김경소는 소수정의 불굴의 정신의 어떤 용장 느낌이 있는데 또 둘이 서로에 대해서 그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장군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자. 아, 이런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났던 게 아닐까. 맞아, 네, 진짜. 이런. 네? 중과 부저 이런 걸 지금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자들끼리만 교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막아냈는데 이 귀주성이 끝까지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래서 이 몽골의 1차 침입 때는 끝까지 이제 함락당하지 않죠. 끝까지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 그 침략을 했던 이 몽골군도 야, 이렇게 그 몽골 입장에서 보니 작은 성인데 이 작은 성이 대군을 맞서 이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하늘이 도운 거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이 박서의 이 귀주성 전투에 대해서는 또 하나 재밌는 그 일화가 전합니다. 그 당시 이 귀주성을 공격하고 있었던 몽골 병사가 한 말인데요. 이 병사가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병사가 내가 어려서부터 천하의 수많은 전투를 보아왔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고도 끝내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 70살의 몽골병이라면 정말 백전노장이죠. 백전노장이죠. 아마 어디 저기 중앙아시아,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까지도 갔다 왔을 그러게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귀주성 전투에 대해서는 이런 싸움은 처음 보았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수, 재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실제로 이 박서는 몽골군과 전쟁이 계속되면서 문화시랑 평장사라고 하는 고위관직에까지 오릅니다. 이 몽골 군인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네. 요즘 야, 정말 빡세다 그러는 게 혹시라도 이때 몽골군들이 박서다! 박서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놀랐습니다. 잠깐만. 정우여에 이은 박서다. 아무튼 그만큼 정말 70평생을 돌아다녀도 못 본 분이니까. 그러니까. 야. 일반적으로는 몽골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뭐 바로 항복했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이런 어떤 강력한 저항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이제 뭔가 이런 좀 자부심 같은 거,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걸 확실하게 지켜주죠. 그러네, 이런 면에서는 정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큰 말씀인 거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몇 건의 이 전투에서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안북부에서 고려의 3군이 패배하고 개경이 포위당한 것이 고려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제 뭐 바람 앞에 등불인데 고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자, 그 흥미진진한 얘기. 자, 다음 시간에는 이혜영 감독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결과 궁금해 하시는데 어떡하죠? 빡세다. 우리는 항상 다음 주가 중요하네. 야, 결정적일 때 항상 이렇게 넘어가네. 그렇죠. 그래도 저는 오늘 그 박서와 김경소 두 분을 네. 알게 됐기 때문에 네. 그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영웅들이 등장하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주대첩 5년 뒤에 이연년 형제의 난인데 김경손이 진압을 하러 내려가니까 이연년이 김경손은 귀주의 명장이다. 네. 사로잡아서 내가 내 부하로 쓰겠다. 아, 그런 의미. 네. 배포가 큰. 그러게. 그래서 부하들에게 빵이 좋네. 네. 이 싸우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활을 쓰지 말아라. 이래서 전부 칼만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이연년이 잡혀 죽음을 당하는데 아무튼 이 김경손의 이름은 그 당시 고려에 그렇게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